비가 내리던 그날 밤 18살 한준우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빗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낡은 교복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편의점 비닐봉지 안에는 어머니 드릴 삼각김밥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었구나.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준우의 귀에 갑자기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두운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작은 손수레를 끌던 할아버지 한 분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수레에는 납작하게 눌린 종이 박스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빗물에 젖은 폐지들이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폐지들을 발로 걷어차며 남자들은 낄낄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인생도 폐지 같은데 그냥 집에서 쉬시지. 이 비에 왜 나와서 고생이에요, 고생이. 준우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3명이었고 하나같이 덩치가 컸습니다. 도망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준우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빗속에 가방을 내려놓고 2 주먹을 꼭 쥐고 그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르신께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멈추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피식 웃으며 준우를 쳐다봤습니다. 교복 입은 고등학생이 혼자 걸어 들어오는 꼴이 우스웠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준우는 맞았습니다. 1대, 2대, 3대. 넘어지면서도 할아버지 쪽으로 몸을 던져 그분을 등 뒤로 밀어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고 빗물과 흙탕물이 뒤섞여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래도 준우는 일어섰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골목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준우는 그제야 힘이 풀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가팔랐고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먼저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젖은 안경을 천천히 닦으며 준우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준우는 자기 우산을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저는 젊으니까 괜찮아요. 이거 쓰시고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학생, 이름이 뭔가? 준우는 대답 대신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서 편의점 빵 하나를 꺼내 할아버지 손에 얹어드렸습니다. 이거라도 드시면서 기운 차리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을 남기고 준우는 빗속을 뛰어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준우가 사라진 골목 어귀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빗속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쪽 주머니에서 학생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한준우, 대명고등학교 2학년. 할아버지는 그 이름을 한 번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준우는 빗속을 달리며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우의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눈 아래가 퍼렇게 멍들었고 입술 한쪽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눈이 빨개진 채로 출근하셨습니다. 준우는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학교에 가야 했으니까요.
교문 앞에 이미 그들이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남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더 어렸습니다. 또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어젯밤 골목의 남자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이주한, 정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학교의 실세였습니다. 어젯밤에 준우에게 당한 남자들은 주한의 형들이었던 것입니다. 어이, 정의의 사도. 덕분에 우리 형들 기가 죽었잖아. 주한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준우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똑바로 서서 주한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더 화를 돋운 모양이었습니다. 주한은 운동장 한복판에서 준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달려와 말렸지만 상황은 이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주한의 아버지는 학교 운영위원이었고 학교는 그 눈치를 봤습니다. 누군가가 준우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말을 퍼뜨렸고 어느새 이야기는 뒤집혀 있었습니다. 한준우, 교회 폭력 가담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어. 알지? 교무실 한쪽에 앉아 그 말을 들으며 준우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어젯밤에 온몸으로 매를 맞으면서까지 할아버지를 지켰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차가운 교무실 바닥만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교시 수업이 시작되려는 찰나 학교 정문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저게 뭐야?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대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줄지어 학교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창문에 달라붙었습니다. 수업 중이던 선생님들도 멈췄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당황한 얼굴로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차량들이 멈추고 수십 명의 경호원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그들이 길을 터자 가장 중앙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감색 수트,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그 얼굴. 어젯밤 흙탕물 속에서 젖은 안경을 닦던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의 그 초라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 강철그룹 최강철 회장님 아니야? 그 이름이 나오자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교사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한도, 주한의 뒤를 봐주던 어른들도 모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최강철 회장,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의 수장. 한마디로 이 나라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교무실 앞에 멈춰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나를 구해준 학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학교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교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눈이 빨개진 채로 바닥만 보고 앉아있던 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 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준우는 믿기지 않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회장님은 무릎을 살짝 굽히며 준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준우 학생, 어젯밤 고마웠습니다.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서러움도 온몸이 아팠던 어젯밤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오늘 아침도 모든 것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우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회장님은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그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까의 온화함과는 전혀 다른 수십 년 동안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학생을 교회 폭력 가담자로 몰아세운 분들, 지금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날 오후 내내 학교에 머물렀습니다.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어젯밤 골목에서 있었던 일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도 확인되었습니다. 준우가 먼저 막아선 것, 혼자 맞으면서도 할아버지를 등 뒤로 지킨 것, 그 모든 것이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 측이 사과했습니다. 주안의 아버지가 불려왔습니다. 진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논의되었습니다. 준우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 한 번도 보복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보시기에 그것이 가장 대단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은 준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교무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나? 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더 오래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곳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순간이 있었어. 지나쳤지. 그게 50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 말의 무게를 준우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이제라도 다시 살겠다는 다짐 같은 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준우는 변함없이 낡은 교복을 입고 등교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얼굴에 웃음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된 준우는 어머니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급식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고 아르바이트 시간도 줄었습니다. 그 시간에 준우는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 아이들이 있는 지역 아동센터, 이곳저곳을 다니며 받은 것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가끔 준우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이었지만 회장님이 직접 차려주는 밥상은 언제나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 두부조림, 김치, 준우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님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준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내가 그날 내밀었던 그 손이 내 인생을 바꿨단다. 준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회장님의 어깨를 살살 주물러 드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깨 많이 뭉치셨네요. 회장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웃음 같았습니다. 돈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골목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밀었던 18살의 손 하나가 70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한 청년의 삶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돕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내가 뿌린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돌아옵니다. 준우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의 소감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